자, 반갑습니다. 그 중간고사들을 아무튼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기 지난 제 시험 문제 풀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 각 반마다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고생들 정말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받은 점수가 내가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서 조금 더 실망스럽다. 조금 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하더라도 어, 맞아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클래스나 수준을 설명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더 겪어보셔야 될 새로운 어떤 시도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오만할 필요가 없고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자극제로 삼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중간고사 때는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세계 4대 문명 그리고 중국사를 봤었죠. 기말고사는 서양사 파트를 보게 될 겁니다. 서양사 파트를 보게 될 거고 양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래도 중국사보단 서양사를 또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장고 단위 있으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고 조금 어렵겠지만 또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전편보단 이번 편이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고 해볼 만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에 그리스 문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 문명을 보통 서양 최초의 문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서양 문명의 뿌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서양 문명의 시작점 얘기를 할 때 그리스 문명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명의 이제 설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그죠? 아테네, 뭐 헤르메스? 또 뭐가 있나요? 뭐 큐피드, 뭐 등등등, 뭐 그런 다양한 신들이 나오는 그런 신화, 헤라클레스니 뭐 등등등.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품고 있는 그 문명권이 그리스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리스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은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인류 최초의 문명은 우리는 네 개를 배웠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큰 강 주변에서 발달했었던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중국사 배울 때는 중국은 워낙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안 했었는데 유럽사를 배울 때는 매 PPT 시작할 때 이렇게 지도를 띄워드릴 거예요. 지도를 띄워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저 동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 문명이라고 했었죠. 보시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서 이제 서양 문명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주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서양 문명의 시작점이라 그랬지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그리스 문명의 앞전에 어떠한 문명들이 있었고 그 문명들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문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전에 배운 문명을 알고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뭐뭐 있었어요? 여기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는 뭐 있어? 뭐 있어요? 잠깐만요. 어, 이 부분 이거 뭐예요?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 여기 황하 문명 있고 또 요거 뭐야 요거? 요거 인더스 문명이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요거 이집트 문명이죠.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 문명권이 발달하기 위해선 그 앞전에 이미 발달한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 배웠던 요 네 개의 문명 중에서 어느 지역의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거냐 이거죠. 요거와 요거 중에서 그럼 뭐 가까운 데 문명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럼 요거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문명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은 에게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리스 문명의 시작이 되는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문명. 요 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지금 원래 노란색으로 돼 있어야 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성장을 한다. 그 첫 문명이 에게 문명이었다는 거고요. 에게 문명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뭐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요 섬, 요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요 섬이 크레타 섬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지도로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은 미노아 미케네 문명 뭐 그 앞전에 있었던 크레타 문명 뭐 요 문명들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기에 이제 유적이 발굴이 돼요. 뭐 무슨 성곽이니 뭐 건물이니 궁전이니 이런 유적지들이 발굴이 되는데 얘들이 문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던 뭐 당연히 있어야지. 문자가 있는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죠? 최초의 문명이 아니잖아. 예, 문자는 있었는데 얘들 문자가 선상 A 문자, 선상 B 문자 뭐 그래요. 근데 그 문자들이 내용이 거의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명권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전개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 요 이집트 문명권과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는데 근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바다죠. 물론 이런 식으로 문물이 전달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건 이걸 전달해 주는 즉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여기 나오죠. 지중해라고. 지중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도에서 이미 티가 나죠. 이 지자가 뭐라 그랬어? 땅 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해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했었잖아요. 이 지중해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위를 돌아다니는 민족들 이런 해상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에 의해서 걔들이 주도하는 교류에 의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여기 이집트 문명의 문물들이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 해상 민족들은요 크게 활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어, 근데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렇게 나뉘는 거죠. 분위기 좋을 때는요 교류를 하겠죠 교류.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침략이죠, 침략.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 가지 문물들을 그리스에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분위기 안 좋으면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권이 이 해상 민족에 의해서 한 기원전 1200년경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 400여 년 정도, 한 기원전 800년 정도까지는 이렇다 할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리스 암흑의 시대라고 하고요. 요때 이렇게 그리스를 좋을 때는 막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물들을 전달해 줬다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침략해서 이렇게 멸망시켜 버렸던 그런 해상 민족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런 사례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잠시 그리스 문명은 멸망해 있다가 잠시가 너무 길죠. 한 400년 정도 멸망해 있다가 기원전 800년경에 다시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아까 봤었던 요 해상 민족들 있죠. 얘들이 해상 민족이야. 얘들이 이 해상 민족인데 해상 민족은 사실은 얘들 말고도 몇이 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그리스 세계를 잠시 무너뜨렸던 해상 민족이어서도 있지만 얘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인류 전체의 역사와 오늘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 일단은 페니키아는요. 봐봐, 잘 생각해봐. 얘네 해상 민족이랬죠. 그럼 분위기 좋을 때는 뭐 한다 그랬어? 교류한다 그랬죠. 교류. 그죠? 교류를 하는 애들이 만드는 게 있죠. 꼭 화폐 뭐 이런 것들도 만들지만 교류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세금 걷기 위해서 꼭 만드는 거. 문자죠, 문자. 그래서 페니키아는 얘들이 만든 문자 때문에 중요해요. 문자. 그래서 얘들이 만든 문자가 뭐냐?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하는 그 알파벳이
페니키아의 문자에 의해서 기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 알파벳이라고 부르냐면 페니키아 문자를 정리하면 이래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가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서 알파벳이야.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이 알파벳이 중요한 이유는 페니키아인들이 이 알파벳을 쓰고 나서 그 뒤로 이 문자 체계, 알파벳이라는 문자 체계가 전 유럽으로 전달이 되죠. 지금까지도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기원하는 이 알파벳이 전 유럽에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언어와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죠. 언어는 뭐예요? 말이죠, 말 그대로 말. 소리로 구성된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 말에 담긴 내용을 기호로 바꿔서 종이나 이런 데 적으면 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유럽의 각 언어들이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다 다르잖아. 다른 언어들이잖아. 근데도 같은 알파벳으로 쓰인다고. 이해되시겠죠? 이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이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이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페니키아라는 해상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지금의 우리한테 알파벳을 남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헤브라인인데요. 요거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집에 성경 있잖아요. 성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는데 요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요 얘기 하지 않았었나? 그죠? 헤브라인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중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상 민족이에요. 돌아다니는 민족인 거지. 근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미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어요. 꼭 뭐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이 뭐 물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헤브라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헤브라인들이 되게 뛰어난 리더를 만나서 이 리더의 지도에 의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이집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거 출은 뭐겠어 그러면? 나갈 출자인 거지. 그래서 헤브라인들이 애굽,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모세의 어떤 지위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죠. 어느 번 가니까 젖꿀 땅이라고 그러던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이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교회 다니거나 집에 성경 있는 성경 읽어본 친구들은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가나안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도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땅인 거죠. 농사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요 바로 옆에 강 두 개 보이시죠? 요게 뭐예요? 요게 그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야. 그 바로 옆인 거지.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요 지금 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 연두색 요 파트는 다 농사가 잘 되는 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여기에 속해 있는 땅인 거죠. 아무튼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아닐까?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이 이제 뭐 페리시테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요 헤브라인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잘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헤브라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종교,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왜냐면 얘들 때 뭐 물론 얘들이 최초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체계적으로는 거의 최초예요. 얘들이 드디어 그 지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 하려는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물어봤었죠. 출애굽기 얘기하면 성경 물어보고 했는데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기독교의 종교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다른 신은 안 믿는 단 하나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단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교라고요. 그게 헤브라인들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얘들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야훼라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데 유대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신앙이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봤을 때 좀 내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부럽거나 이런 대상에 그냥 신앙을 붙였단 말이에요. 내가
자다가 이렇게 천둥 치는 게 무서우면 천둥의 신을 만들어서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제우스 아닙니까? 내가 예쁘고 아름다운 게 부러우면 예쁨의 신을 만들고. 그게 뭐예요? 아프로디테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의 신을 만들고. 큐피드, 비너스,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 내가 막 좀 물건을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장장이의 신. 대장장이의 신 뭐예요? 헤파이스토스.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신앙이 중구난방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체계적으로는 거의 최초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단 하나의 신을 믿는. 왜냐면 신이 여러 명이면 그 신들 중에 누가 센지를 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견주고 네가 세네 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거든. 즉 창조주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 지금 현재 2020 지금 올해 그 지금 현대의 어, 유일신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기독교. 그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나 개신교, 카톨릭 이런 종교들은 다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면 일단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 기독교도 유일신 사상이죠. 또 하나 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그죠? 이 두 개의 종교가 가장 대표적인 유일신 신앙이죠. 불교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신을 믿는다기보단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니까.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유일신 신앙이 그렇게 두 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크리스트교의 경전을 아까 성경이라고 했었죠.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예수 등장 전까지를 담아놓은 게 구약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요.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뜨냐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떠요. 요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경전으로 인정하는 종교 문서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통해서도 크리스트교가 아예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이 해상민족은 우리가 둘을 배운 건데 그 중에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페니키아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페니키아는 알파벳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종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 무슨 종교? 유대교. 근데 여긴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 유대교의 특징 뭐였어요? 유일신 사상. 그죠? 그래서 요 유일신 사상의 영향을 받고 등장하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요 두 가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크레타 미노아 미케네 문명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원전 1200년경에 그런 페니키아, 헤브라이 같은 해상 민족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에게 문명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400년쯤 지나서 다시 그리스인들이 폴리스를 세우면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하려면 사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조직들 집단, 인간의 집단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집단은 뭐예요? 가장 작은 규모의 인간의 인생이 출발되는 그 집단. 내가 인생을 출발할 때 속해 있었던 태어나자마자 속해 있었던 그 집단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들이 몇 개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 그럼 뭐예요? 마을이죠, 마을. 마을이 몇 개 모여서 필요한 공공시설물도 짓고 막 해요. 그럼 그게 도시가 되죠. 도시가 몇 개가 모이면 국가가 될 텐데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시가 몇 개 모여서 국가의 역사를 시작하지만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도시가 여러 개 모이지 않아도 하나의 도시만으로 그냥 정부를 만들고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를 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의 형태인 경우를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명권은 이런 폴리스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이유를 확 그러니까 느껴질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많아요? 섬들이 너무 많죠. 해안선도 복잡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얘들은 물론 배가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교류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활 반경이 내가 사는 섬이에요. 섬도 보시면 다 작잖아요. 되게 작은 규모의 섬이란 말이야. 저 정도 규모의 섬에서 도시가 3개, 4개 나오기가 어렵겠죠. 섬 하나하나당. 그죠? 그러니까 섬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도시가 그냥 그대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정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 단위로 끊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교류는 하더라도 정치적인 간섭은 안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치 형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 국가는 왕이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도시 국가는 왕이 없고 몇 명의 귀족들이 협의해서 통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 국가는 일반 그 도시 국가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다 모여서 주인이 되어서 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정치를 운영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자, 그러면 그리스 이 보시는 이 문명권에는 되게 많은 폴리스들, 되게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 도시국가들은 서로가 다 정치적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리스의 폴리스들 중 몇몇은 왕이 통치하는 형태의 국가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럼 다른 형태도 인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섬에 살고 그래서 다른 도시국가를 운영하고 그래서 각자 서로가 다른 도시국가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는 본능적으로 깨달아. 같은 민족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본능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그 느낌을 근본적으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지내다가도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그럼 그렇게 그 안도감이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여기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도시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동질감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종교도 같은 종교를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뭐 제우스니 헤라니 아테나 여신이 다 그게 올림푸스의 신들이에요. 아까 지도 보시면 올림푸스 산이라고 있었죠. 여기 좀 윗부분에 있지 않나요? 요게 이제 올림푸스 산인데 올림푸스의 신들이라고 하는 건 이 산에 산다고 하는 신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 그 신들이 다 저 올림푸스 산에 산다고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푸스의 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를 공통적으로 같이 믿었고요. 그다음에 언어도 그리스어를 공유하고요. 요 신들이죠. 언어도 그리스어를 공유하고 자신들을 어느 도시 국가가 됐든 그리스 문명권이면 다 똑같이 헬라스라고 부르면서 이제 다른 민족이랑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전체에 이런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고 이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벌입니다. 뭐 올림피아 대제전. 그래서 이 축제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하던 전쟁도 멈출 정도로 거대한 축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올림피아 대제전이라는 축제를 열면 제일 크게 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 대회예요. 스포츠 대회.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뭐 있어요? 뭐 달리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뭐 이런 것들. 그죠? 멀리뛰기, 높이뛰기 뭐 이런 것들이요. 요게 이제 오늘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이 되는 거죠. 올림픽.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인종 구분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4년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우리 다 같은 서로 다른 도시국가여도 다 같은 그리스 민족이다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 의식, 우린 다 같은 민족이야라는 서로 도와야 돼 이런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축제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리스 문명권에 남아있는 많은 유물들 특히나 그릇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림피아 대제전을 치르는 과정들이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스의 구조인데요. 대부분이 섬나라가 많고 섬나라가 아니더라도 산악 지역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가 평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 산 위에는 이제 신전이 함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산 아래에는 아고라라는 이름의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광장은 그 이제 그냥 전형적인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 그래서 왜 지하철역 앞에 보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역 앞에서 보면은 공터가 쭉 있고 그 뒤에 이제 상가 건물들이 막 있죠. 예,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어른들 술 마시는 술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고라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나와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나와서 이렇게 거닐기도 하고, 또 어딜 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 말 그대로 생활 공간이 아고라예요. 아고라인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고라에 있는 광장에서 혹은 그 근처의 식당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대화죠, 대화. 그래서 아고라라는 광장이 진짜 중요하게 갖는 가치는 이 대화예요, 대화. 여기서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대화라는 건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제 뭘 먹어봤는데 뭐가 맛있었니부터 해서 누가 누굴 좋아하니마니 누가 누구랑 사귀니마니 뭐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막 국가 전체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에서 뭔가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해야겠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고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여는 그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민회라고 해요. 민회라고 하는데 이 민회가 아고라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이 민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정을 들고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신전한테서 어떤 신탁을 받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아크로폴리스보다는 아고라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정치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 민회에서 이 민회가 벌어진 아고라라는 공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여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동양사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사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거든. 그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여기서 민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모아서 이걸 결정으로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중국사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사회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모습은 서양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실 만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그 그리스의 폴리스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딱 두 개의 폴리스를 배울 겁니다. 어,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아테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아테네고 다른 하나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아이고 그지같이 썼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다. 폴리스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둘만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당연히 얘들이 제일 세니까. 그리고 세기도 한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비교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보통 보죠. 근데 이제 아테네부터 볼 텐데 아테네는 민주정이 발달했던 국가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정, 그다음에 귀족정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결국 민주정으로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이거였어요. 중장보병의 활약. 중장보병은 무장한 병사를 얘기하고요. 보통 평민들이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중장보병이야. 이게 중장보병인데 이 중장보병들의 진짜 중요한 점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무기나 방어구들이 있죠. 뭐 창부터 해서 뭐 헬멧, 그다음에 투구죠, 투구. 투구, 방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 저거 비싸요. 저 결코 싸지 않단 말이야. 그죠?
중장보병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저 무기들, 방어구들을 자기 돈 주고 직접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다른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어요? 평민들 중에서 중장부병들이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저 중장부병들은 완전히 내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무기 사서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외적을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를 지킨 거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죠? 여기 나오죠. 평민인 내가 내 돈으로 무기를 사서 무장하고 내 목숨 걸고 싸워 지킨 내가 지켰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뭐를 느낀다? 주인 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평민들 중에서 중장보병이 주인 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내가 지켰어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점 스스로 내가 지킨 나라인데 그 이후에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내 의견도 들어봐야지 내가 지킨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점점점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민주정으로 전환되어 갔다는 거죠. 어, 한 방에 바로 전환된 게 아니고 몇 단계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때마다 적절한 역할을 해줬던 여러 위인들이 있죠. 가장 순서대로 볼 텐데 첫 번째로 솔론의 금권정 개혁이라는 게 나오죠. 이분이 솔론이신데 금권정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저 금권이 여기서 말하는 금이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권은 권력이고 그래서 돈이 곧 권력이게끔 만든 정치 구조가 금권정인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막 남들로부터 뒷돈 받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평민이어도 재산에 따른 정치 참여가 허용되는 시스템을 솔론이 만들었던 거예요. 네, 솔론은 아테네의 정치인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솔론 때부터 평민이어도 재산에 따라 정치 참여가 허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평민들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구만? 귀족만. 근데 이거를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잘 봐봐. 귀족이랑 평민이랑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겠어요? 부유함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귀족들은 부자 같아 보이니까. 근데 귀족들이라고 다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문이에요. 가문.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귀족 가문이야. 근데 내가 막 도박으로 막 재산을 다 날렸어. 그래도 나는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부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귀족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장사를 되게 잘해서 떼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문이 뭐 귀족 가문이 아니야. 그럼 나는 떼돈을 벌었어도 여전히 평민인 거죠. 그래서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이런 게 아니고 가문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솔론 때 귀족 가문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재산의 기준이 있겠죠. 기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이 되는 재산이 얼만큼 되는지 어떤 액수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린 화폐 단위도 안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추측은 해볼 만하죠. 뭘 기준으로 삼았겠다? 그렇죠.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장보병들이 내가 직접 지킨 나라니까 내 거다라는 그 생각 위에서 민주정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도 그래서 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인데요. 뭐 아직 안 배웠지만 클레이스테네스는 솔론 때 평민들이 재산만 있으면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재산만 있으면 귀족이 아니어도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솔론 때 만들었죠. 그럼 클레이스테네스가 하는 일은 이 평민들의 정치적 힘을 더 키워나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어, 이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인데 기존의 유력 가문을 약화시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유력 가문은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귀족을. 그래서 귀족을 약화시키고 500인 협의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딱 봐도 저 500인 협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겠다? 평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평민들이. 어, 그래서 아테네도 다른 폴리스들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민회에서 결정을 해요. 민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 이 500인 협의회가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평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민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고민을 나눌 건지 이 안건을 정합니다. 안건. 이 안건을 정하는 게 500인 협의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도편추방제인데 도편추방제는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지금부터 오늘 내일 양일간 이틀 동안 도편추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도자기 파편에 써서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요걸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아니라 그랬지. 민주주의 반대. 봐봐. 민주주의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알면 반대를 몰라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백성민 주인 주죠. 그죠? 백성들이 주인인, 즉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죠. 그럼 정반대는 모두가 주인인 거에 정반대니까 단 한 사람만이 주인인 경우가 어, 민주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독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편추방제는 이 독재를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도자기 파편에 쓰는 게 아니야. 도자기 파편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 지금 현재 아테네에서 앞으로 독재를 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써서 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도편추방제를 진행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10년 정도 아테네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편추방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클레스테네스의 활동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이 그리스인들 특히나 아테네인들이 어, 독재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조치를 따로 이런 식으로 도편추방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을 만큼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페리클레스인데요. 음, 이 사람이요. 페리클레스고 클레이스테네스 이전에 솔론이 평민들 중에서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중장보병으로 무장이 되는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500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도편추방제로 독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쫓아냈고 이런 조치를 했다면 페리클레스는 평민들 중에서 아직 정치권을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페리클레스 하면 가장 상징적인 제도가 이거죠. 수당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본인 재산으로는 중장보병으로 무장이 안 돼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회가 열린단 말이야. 민회가 열리는데 민회는 뭐 꼭 중장부병급으로 무장이 안 되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시민도 민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민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민회가 벌어진다는 그날 민회에 참석한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와 내 가족이 굶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민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도 참석을 못 하겠죠. 일하느라.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오늘 같은 날은 민회가 열리는 날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민회로 오면 일한 만큼의 돈을 줘서 너네 가족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당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수당제인데 이런 식으로 수당제를 운영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민회에 나와라. 그럼 네가 일한 만큼의 돈을 주겠다. 그럼 너는 민회에 잘 참석하고도 가족들과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다. 이게 수당제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겠죠. 그래서 요 주는 거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시민권 제한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아테네의 시민 출신이어야 이런 식으로 수당제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수당제 실시, 시민권 제한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의 운영 원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공직,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재무관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 뭐
제 그 솔론이나 클레이스테네스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의 총 결정을 내리는 집정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추첨으로 맡깁니다. 추첨으로. 이 추첨으로 중요한 자리를 맡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추첨으로 맡기면 일단은 공정하죠. 일단은 공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고라에서 내가 만약에 추첨된다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진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공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공직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참여도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추첨과 함께 동시에 임기제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뭐 1년 단위로 보통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추첨돼서 내가 일을 했어. 근데 나는 영원히 일할 게 아니니까 언젠가 물러날 거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가 돼서 내 뒤를 이을 새로운 사람이 오겠죠. 추첨돼서.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일한 흔적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청렴한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맡겼었고요. 근데 그래도 몇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일 경우에는 선거를 합니다. 장군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은 민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민회, 이 민회가 열리는 공간이 아까 얘기했었죠. 광장, 아고라라고 했어요. 아고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예, 여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나 노예는 뭐 이해되시죠? 외국인은 지네 나라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노예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자를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야?